행정의 종류의 두 번째 쟁점이 이제 재량행 기속행인데, 이거는 양은 조금 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어려운 쟁점은 없어요. 그 재량행이라는 개념도 앞에서 여러 번 다룬 것 같은데, 재량이라고 하는 거는 복수행위 간에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는 걸 재량이라고, 기속은 이제 구속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법률이 정한 효과 그대로 부여를 해야 되는 거고, 일단 행정의 자유와 구속이 하는 건데, 법치행정 배웠죠. 일단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법률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이게 법률의죠. 그러나 행정이라면 있어 모든 요건을 이리적 확정적으로 법규로 정한다는 것은 사회 현상이 복잡 다기, 이것도 다양이라는 걸 쓰면 쉬운데 닭이라고 그 정도는 확인한다는 걸 담배 피느라고 확인 못했네. 이렇게 담배 피고 바로 왔더니 나중에 다시 확인할게요. 가변적이기 때문에 현수로 불가능하다. 또 불가능할 뿐더러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행정은 공익의 구체적 실현작용이라는 점에서 이 법률은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 규범이라 그랬죠. 법률은 규범의 대표적인 거죠. 근데 행정은 그렇게 추상적인 거를 구체화시켜야 되는 영역이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 구체적 사정과 관련하여 그에 가장 합당한 처분할 수 있도록 행위 여부나 내용에 관해 행정청에게 일정한 한도의 독자적 판단권을 인정하는 게 공익의 적당한 실현을 위해 오히려 필요하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과잉금지 원칙도 배웠지만 위반 정도가 경미한데 제재를 똑같이 해놓으면 오히려 비례 원칙에 위반될 소지도 있고 평등 원칙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죠. 그죠? 위반 정도가 경미한 놈하고 중한 놈하고 똑같이 다룬다는 거는 같은 것은 같게, 그러나 다른 것은 다르게 다뤄야 되는 게 평등 원칙의 요청이기 때문에 다른 걸 같게 다루게 되면 오히려 이게 평등 원칙 위반이 될 수도 있죠. 뭐 그런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1편에서 배운 지식으로 알 수 있을 거고. 자, 기속행위는 행정청이 어떤 행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법이 정한 효과로서의 일정한 행정행위를 반드시 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걸 얘기하죠. 그 다음에 재량행위는 복수행위라는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는 건데 두 가지가 있어요. 행위 여부예요. 어떤 행위를 할지 말지. 이걸 결정재량이라고. 김남일 선생님께서 이제 이름을 지으신 건데, 그 다음에 한다는 전제하에 어떤 거를 선택할지, 이게 선택재량이에요. 근데 결정재량 보면은 어떤 결정을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 이거죠. 주로 이제 경찰권 발동, 이게 행정개입 청구권, 그 재량권의 영어로 수축되는 사항,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선택재량은 재량권을 발동하기로 했을 때 그 구체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수단의 선택과 관련되는 건데, 예를 들어 보면 공무원의 징계는 기속행위거든요. 결정재량이 없어요. 그 징계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되는데 결정재량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는 없어요. 해야 돼요. 근데 징계 종류가 6가지거든요. 파면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이 6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가 선택재량이죠. 그래서 그 공무원의 징계가 기속행위라는 건 여기 나와 있나 모르겠네. 판례사항이 아닌 거라 여기다 해놓지는 않았는데 강론에는 그 해당되는 공무원법 조항을 설명해놨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기속재량과 자유재량인데 이거는 그 1-170에서 인용한 건데 이거는 그 출제빈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이건 완전히 구닥다리고 개념 자체도 모순되는 거고, 그 자유재량 정도 알아두면 될 거예요. 이게 뭐 말도 그 개념도 희한해요.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는 재량이라는 거, 기속재량이. 그냥 자유재량은 무엇이 한목적인가의 재량 이런 건데, 여기 보면 유형화되어 있어요. 특허 예외적 승인. 이거 특허 예외적 승인 수십 개의 사례는 해당될 때 또 있어요. 여기 없는 것도 그 특허나 예외적 승인 사례가 나오면 자유재량이라고 알아보면 돼요. 그래서 그거 거기서 볼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큰 틀에 특허 예외적 승인, 그 다음에 이제 그 군인의 전역허가 있죠. 군의관의 전역허가. 근데 이것도
굉장히 웃겨요. 공군 조종사 전액 허가는 또 기속행위라고 해요. 이거는 외울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그 다음에 기속행위는 몇 개 사례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외울 수밖에 없거든요. 어차피 저 기속행위 사례 해놨나 모르겠네. 저기 해놨네. 49페이지 보면은 기속행위 그 판례사항 몇 개 안 되죠? 이거는 다 외워야 돼요. 이걸 외우면 나머지 다 재량행위라고 몰아정리할 수 있거든요. 자, 또 한번 보게 될 거고. 옛날에 이걸 갖다가 논란이 됐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압도적으로 부정하는 견해가 다수설이죠.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는 기속재량은 단순히 법의 해석 적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기속재량은 기속행위고, 자유재량 역시 멋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일정한 법적 한계를 지켜야 된다는 의미에서 기속적이고, 일정한 한계를 일탈하면 위법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판례는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걸 구별하는 입장인데, 이게 이런 고집을 할 이유가 있는지. 그 다음에 기속재량의 분류도 어떤 거는 재량행위 일종, 어떤 건 기속행위 일종, 일관성마저 결여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첫 번째 판례는 기속행위라고 분류를 하죠.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 그죠? 근데 재량행위 일종이라는 건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재량을 전제로 해서 기속재량인지 자유재량인지, 그러니까 일관되지 않다라는 거 정도도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 실익인데 이 부분이 조금 독해할 때 처음에 공부할 때는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논리적인 면에서. 자, 기속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이건 이제 판례 보면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재량행위 경우는 재량의 일정한 한계의 행사에 있어서는 당부당의 문제를 보아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일탈남용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구별의 의미가 있다는 게 내가 다수설인데, 근데 이 용어가 대상의 문제로 표현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통치행위 때도 잠깐 봤지만 논점이 사법심사 한계 문제라 그랬죠. 대상, 옛날에 통치행위든 재량행위든 옛날에는 각하시켰던 거예요, 무조건. 근데 오늘날은 대상적격 부정해서 각하하지 않고 본안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재량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한 후에 적법하면 기각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의 문제로 다루는 거는 오늘날은 안 맞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대상적격의 문제로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쓴다면 각하시켜야 되는 건데 각하시키질 않거든요. 근데 법률에도 마찬가지. 이 법률 문장도 출제가 많이 됐어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는 때 이것도 외워둬야 돼요. 왜냐하면 재량 한계를 넘는 게 일탈이거든요. 남용, 일탈, 남용에다가 재량하자 유형이 좀 이따 보지만 불행사도 있거든요. 근데 법률에는 불행사에 관한 규정은 없고 일탈, 남용에 관한 것만 있다. 그 다음에 뭐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재량행위는 부당에 그치는 한 행정소송에 의해 통제될 수가 없고, 일탈 남용의 경우에만 위법한 재량 처분으로서 인용 판결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대상이라고 표현하는 게 부적절하고, 재판 통제나 사법심사 범위, 심리 범위, 법적 효과, 사법심사 통제 밀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는 거예요. 대상의 문제로 표현하면 각하 문제가 되니까. 근데 판례도 마찬가지. 그 대상이라고 부적절한 용어를 쓰긴 하지만 각하시킨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재량권의 남용이나 일탈의 경우에는 재량권이 기속재량이거나 자유재량이거나 이것도 출제가 된 판례예요. 기속재량이든 자유재량이든 다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 건 똑같다는 거죠. 그럼 구별실익도 없는 자유재량, 기속재량은 구별할 이유가 뭔지 의문이 들죠. 그래서 논리적으로도 문제고요. 어쨌든 뭐 똑같아요. 자유재량이든 기속재량이든 일탈 유월이 남용이 있으면 사법심사 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 똑같아요. 부관의 허용성 여부인데 이것도 다수를 바뀌었어요. 부관에 가서 행정행위 부관에서 설명할 거고, 그 판례는 여전히 또 구별 실익을 인정하고 있죠.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까지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부관을 붙였다면 무효가 된다라는 거. 공권의 성립과의 관계는 이거는 1편에서 배웠죠. 그죠? 기숙행위는 당연히 행정개입 정권이 인정이 되는데 재량행위는 예외적으로 원칙적으로 안 되고 예외적으로 재량권의 영으로 수축하는 경우에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건의 충족과 효과의 부여에 관한 건데 재량행위도 요건을 갖췄을 때 재량이 여지가 있는 거죠. 요건을 못 갖추면은 그러면 그건 불허해야 되죠. 귀하 신청인이 귀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 귀하 허가가 특허로서 재량행위거든요. 법무부 장관이 귀하 허브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이 귀하 불허 처분을 해야 된다는 거. 요건을 충족됐을 때 그 효과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지 요건을 충족 못하면 이건 내주면 안 되는 거죠. 도로조명 허가도 공물의 그 계속적 사용으로서 공익과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특허인데 따라서 얘도 재량행위죠 원칙적으로. 근데 자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감면 여부에 관한 재량을 갖고 그 다음에 감면사유로 규정된 거 이외의 사유로는 감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환경 보호구역, 옛날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이제 명칭이 바뀌었다 그랬죠. 이 사인공법행위 신고해서 보충 자료를 봤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제출한 교육환경 평가서를 심사한 결과 얘도 재량행위거든요. 예외적 승인으로. 그 내용 중에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계획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에 부합하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과 대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때는 교육과원 제출된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재량행위와 다른 논점이기 때문에 이거 세 번째 거는 익혀둘 필요가 있고 그 다음 확정력, 불가변력과의 관계인데 이거는 전혀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다. 확인행위냐 아니냐와 관계되는 거지 재량행위, 기숙행위와 불가변력은 관계가 없다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역사적, 연역적인 의미밖에 없는 거고. 자, 저와 같은 구별실익이 있으면 어떤 기준으로 구별할 건가? 요건재량설과 효과재량설인데 이거 가볍게 보면 돼요. 왜냐면 오늘 나 지지를 못 봤거든요. 일단 명칭은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에서 명칭을 따온 거예요. 요건재량설은 말 그대로 법률 요건에 재량이 인정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효과재량설은 요건이 아니라 효과 영역에 인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은 효과 영역의 성질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성질설이라고도 하죠. 그 요건이 공백 규정이거나 종국 목적, 공익 불확정 개념만 규정하면 재량행위. 그러니까 종국 목적 이건 대단히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규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니까 재량행위고 중간 목적까지 꼼꼼하게 규정하고 있을 때 기숙행위다. 근데 효과재량서는 그 효과 영역에 인정되는데 침입적인 건 기숙이고 수익적 행위와 국민의 권리와 관계없는 거는 재량행위다. 이제 이거는 보충적으로 효과재량서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비판은 뭐냐면 재량은 효과 선택의 문제지 요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그 법률 문제라는 건 쉽게 말하면 법률 해석 문제라는 그런 건데 이건 정확히 말하면 법률 해석 문제는 아닌데 법률의 포섭에 관한 부분인데 그런 걸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어쨌든 이거는 행정청의 선택의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것도 법률 규정이 중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때도 일정한 경우는 판단 여지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그 다수는 뭐냐면 요건에는 판단 여지가 인정될 수 있을지언정 재량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쪽이에요. 그 판단 여지 별도로 보는데 그 다음에 공백 규정이거나 공상 비리만의 요건을 정해져 있을 때도 처분의 요건이 보충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면 기숙행위로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국 목적과 중간 목적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재량행위를 확대한다는 점. 이 효과재량서는 법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침입적 행위라고 해서 모두 기숙행위인 건 아니고 공무원 징계 좀 전에 봤죠. 결정재량은 없지만 선택재량이 있다 그랬죠. 수익적 행위라고 다 재량행위 아니라는 점. 허가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기숙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의 해석이 법률에 맞지 않으면 유지가 될 수가 없죠. 이걸 보완한 게 그
법문헌 기준설이 지금 딱 판단 여지설은 이건 전혀 뚱딴지 같은 오해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재량행위와 판단 여지가 다르다는 학설이지 기속행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법률의 해석이 안 맞는 문제를 해결해서 법문헌 기준설이 통설 판례예요. 일단 법률 제정할 때 행정청에게 선택권을 부여할지 아니면 기속행위로 할지는 국회 입법재량이에요. 그래서 일단 법 규정에서 찾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보면 그 도로교통법 보면은 시도경찰청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률 요건이라고 그랬죠. 운전면허를 취소된 건 강학상은 이론상 강의와 학설상 이런 의미니까 이론적으로는 철회예요. 실질은. 근데 법률은 이와 같이 어때 실질이 철회인데 취소라고 잘못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니까 반대로 해석하면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재량이죠. 근데 일정한 경우에는 취소해야 된다. 기속행위로 돼 있죠. 그래서 법률이 해야 한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기속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요건 뭐 법률 그대로니까 도로교통법에 가는 거. 이거는 뭐 그 기속행위다 하는 거죠. 할 수 있다, 하지 아니할 할 수 있다 이러면 재량행위고 절대적 기준은 아니고 예외가 있다는 거. 법률의 문헌에 불분명할 때 예를 들어 이건 애호라고 한 게 아니라 이해하라고 한 건데 그 영업을 하려는 자는 그래서 행정청에 대해서는 규정이 전혀 없고 국민만 주어져 있을 경우 법률의 문헌이 불분명하다고 했을까요? 왜 그러냐면 이건 재량행위가 누구의 권한이에요? 선택권이 행정청의 권한이죠. 그래서 행정청이 주어로 나오고 아까처럼 도로교통법처럼 시도경찰청장은 행정청이 주어로 나오고 할 수 있다 이러면 재량이고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러면 기속이잖아요. 그 행정청에 관한 거는 전혀 규정이 없을 때 불분명하다. 이때는 기본권 관련성이 먼저 고려가 돼요. 기본권 회복의 의미를 갖는 허가의 경우는 허가 요건을 갖췄음에도 허가를 거부하면 기본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기속행위고, 그 다음에 기본권이 아닌 그냥 법률상의 권리를 새로 설정한 특허의 경우는 누가 공익에 더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재량행위고, 예외적 승인도 결국은 공익에 해로운지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재량행위다. 그래서 허가 요건에 관한 것도 이제 행정이 처음 들어서면서 보충 자료를 종합 정리했었잖아요. 허가 같은 경우가 건축허가는 토지재산권이라는 재산권 헌법 23조 1항과 관련되죠. 그 다음에 영업허가는 직업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하고 관계가 되죠. 그래서 허가가 기본권 관련되는 대표적인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전에 봤던 효과재량설이 보충적으로 법률의 문헌이 불분명할 때 수익적인 건 재량, 침해적인 있는 기속인데 이게 별로 써먹을 일은 별로 없어요. 그냥 판례도 법문헌 기준서를 1차적 기준으로 하고 보충적으로 효과재량설에 따른다라는 건데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써먹기는 어려워요. 다만 이제 이런 지식은 알고 있어야 돼요. 보충적으로 효과재량설에 따른다라는 거. 법문헌에 의한 판단이 우선한다는 게 학설하고 마찬가지죠. 행정행위가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행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계 형식과 문헌, 여기 문헌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당행위가 속하는 행정구단의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그 다음에 또 뒤에 암시하고 있죠. 당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 이 성질설이 효과재량설이잖아요. 그 성질도 뒤에 나오니까 보충적으로 후순위 이긴 하지만 받아 고려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명시적으로 판시한 게 이제 그 다음 판례죠. 효과재량설을 보충적 기준으로 수행하는 게 1-140하고 관계되죠. 1-140. 그 공법관계 변상금 부과처분 기속행위다라는 거 그때 인용했던 건데, 주택건설 촉진법이 정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인가자 들어가거나 승인자 들어가는 게 대부분이 인가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외워야 되는데 이 실제는 인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에 안 이어지기 때문에 반복하라고 제가 주석을 다루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유가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자, 이것도 1차적인 게 아니라는 게 나오죠. 법령의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이리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재량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구분하는 방법과 사법심사 방식인데, 그 앞부분은 그 위에서 봤다는 거죠. 근데 그 사법심사 방식에 관한 게, 그 사법심사 방식에 관한 게 뒤에 나오는데, 양자에 대한 사법심사는 전자의 경우, 전자가 기숙행위죠.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해 법원의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 해석 적용을 통해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 이거 주석을 옛날 판례에 다뤄놨는데 최신 판례를 바꾸면서 주석을 없앴는데, 이거는 좀 이따 보충 자료로 보면 될 거예요. 이 기속행위는 행정청의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법원이 독자적 결론을 내려놓고 비교해도 행정청의 권한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죠. 근데 후자 재량행위 경우는 행정청의 재량에 대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고려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해당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만을 심사하게 된다. 이거는 보충자료로 이해하는 게 낫겠네. 자, 보충자료 5페이지 보면 맨 밑에 보면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인데, 여성가족부 장관은 매체물을 발행하거나, 이게 이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일 거예요. 수입한 자가 각고의 심의 기준에 저촉되는 매체물을 13조미 14조에 준하는 청소년 유해 표시 또는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결정고 시전에 유통했거나 유통 중일 때에는 그 매체물을 발행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재량행위로 돼 있죠. 재량행위로 돼 있는데, 그러면 할지 말지부터, 그죠? 그 과징금을 부과할지 말지 결정재량부터 한다고 했을 때 1원에서 2천만 원 이하의 전범위 중에서 가장 타당한 금액을 법원이 결정, 이게 독자적 결론을 도출하는 거. 내가 볼 때 이 정도 위반이면 500만 원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놓고 행정청이 결정한 선택 800만 원하고 비교해가지고 차액만 일부 취소하는 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일부 취소가. 그럼 어떤 거냐? 제한 심사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1원에서 2천만 원 전범위를 다 심사하는 게 완전 심사, 또 행정청의 판단을 대체하는 거는 행정청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는 안 되는 거고, 따라서 제한 심사 방식, 행정청이 결정한 선택 이것만 놓고 위법적 법을 심사하는 거예요. 그냥 제한된 심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전부 취소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이 행정청에게 부여한 그 선택권을 권한 있는 행정청이 다시 심사하도록 그렇게 행정청의 권한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심사에서 분류를 저쪽에다 해놨네. 뒤로 옮기는 게 적절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어디서 보든 뭐 관계없으니까. 근데 사법심사 방식이기 때문에 구별 기준보다는 뒤에 사법심사에서 다루는 게 나을 뻔했는데, 여기도 주석 다뤄놨구나. 재량이 기숙행사는 이거 뭐 무지하게 많죠. 무지하게 많고 최신 판례까지 뭐 계속 쏟아져 나오죠. 외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재량이 이제 112에 가면 여기 없는 특허 112에 가면 이제 특허가 재량행위다. 40. 예외적 승인도 인용해 줄까? 예외적 승인도 재량행위거든요. 그건 80일도 있고.
81에 가면 맨 밑에 보면 법률의 본원이 불명확한 경우 허가는 기속행위, 예외적 승인은 재량행위다. 그 다음에 기왕 해주는 거 인가까지 인용해 주는 게 낫거든요. 근데 인가는 이게 통일이 안 돼가지고 볼 때래요. 인가 출제빈들은 떨어지는데 재량행위 이게 122에도 관련돼요. 122. 그 122에 보면 인가도 도표 보니까 재량행위가 대부분은 외울 게 없죠. 기속재량과 기속행위 요것만 외우면 되죠. 그 적은 걸 완벽하게 외워야 돼요. 대신 그래야 써먹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은 재량행위의 세 번째 공무원 징계행위인데 파면행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이 중에 정직까지가 중징계고 감봉 견책이 경징계 이런 내용은 7급 수험생대로 외워놔야 됩니다. 강론에서 출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결정 재량은 부정되고 선택 재량만 인정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7번 과징금 부과 내지는 납부 명령 이것도 유형화되어 있어요. 578에 과징금이 대부분 재량행위거든요. 근데 이제 기속행위 예외 하나 외우면 되는데 그 578은 맨 밑에 나오죠. 재량행위하고 여기 45 예외적으로 기속행위가 뭐냐면 다음 판례 보면은 5번 있죠. 이거 외워야 돼. 좁은 걸 외울 수밖에 없죠. 부동산 실권리자 여기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줄여 부르는 건데 부동산 실명법상 과징금 이건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과징금부가 처벌하지 않거나 전액 감면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이거 법률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어차피 외워야 돼요. 법률 찾아봐도 별 신통치가 않아요. 그래서 나머지 재량행위는 가볍게 보면 돼요. 가볍게 보면 되고 기속행위를 정확하게 외우고 그 관련 판례 보면은 이게 이제 비교할 게 있는데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친 장기 복무장인데 이거 공군 조종사죠. 전역을 지원한 경우 전역관자가 전역 희망 의사의 확인 또는 업무 공백의 방지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전역일을 조정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재량으로 돼 있죠. 그 공군 전투기 조종사는 근데 볼 때는 이게 같은 전역인데 군의관하고 달라요. 49에 가면 뭐야? 군의관을 내가 잘못 붙여놓은 거 같네. 민망해지네. 거기 기속행위 사례로 한 게 잘못 붙여놓은 거 같네. 이거 나중에 보충 자료로 새로 내야겠네. 그 군의관하고 다른 거를 공군 조종사를 2번이나 넣어놨네. 이런. 미안합니다. 요거는 보충 자료를 수정된 내용 다시 할게요. 그 다음에 제주도지사의 절대보전지역의 지정 및 변경행위 법적 성질은 재량행위다. 이거 전환합치 판례라 하는 건데 이것도 뭐 법률의 규정 뭐 이런 걸 다 외울 수가 없죠. 어차피 그래서 가볍게 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가볍게 보세요. 가볍게 재량행위는 가볍게 보면 될 거고 기속행위 보면은 이건 84는 허가가 중대한 공익상 필요 뭐 그런 특별한 표지가 없으면 기속행위가 원칙이거든요. 84에 보면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기속행위 원칙이죠. 이게 49하고 연결되는 건데 그 다음 86에 가면 중대한 공익상 필요 뭐 요런 말 나오면 재량행위다. 이거는 1-243에서 인용한 건데 저건 뭐 유형화된 거라 중대한 공익상 필요 이 말 나오면 재량행위다. 유형화된 거라 어렵지는 않아요. 자 다시 돌아오면 출입국관리법상 그 판례 요지로 가면 아니구나. 저 1번은 음미할 게 뭐냐면 자동차 운수사법상 등록 있죠. 등기 등록 등재 기재 이 말 나오면 공증 관련 사례를 뭐라 정리하면 되거든요. 이거 139하고 연결이 돼요. 139 이건 유형화된 거라
139. 139가 아니라 뭐래? 오씨, 참. 공증에 관한 기습행위 여부를 안 써놨네. 그걸 안 해놨구만. 인용하는 의미가 없네. 그 관련 판례 요지로 가면 뭐 읽어본다고 크게 도움은 안 돼요. 어차피 외워야 될 건데. 법무부 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문 또는 정책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요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 요게 증명이 돼야만 이렇게 난민 인정할 수 있다는 건데,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그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박해 요건인데, 이거는 뭐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 특수한 영역의 판례, 행정 판례이긴 하지만 특수한 영역이라 높지는 않은데,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거로, 뭐 이올라갈 건 없죠. 뭐 상식적인 얘기고. 난민 인정에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그 핵심이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요거는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증명 책임에 관한 거 가끔 출제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파룬공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옛날부터 이거 시사적으로 계속 보도가 되긴 했거든요. 수련자들이 꽤 많은 모양이던데, 중국 공산당이 왜 금지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문제인지.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중국 내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파룬공 관련 활동으로 체포 또는 구금, 이게 바로 아까 판단 기준에 이제 자유에 대한 위협이죠. 이게 신체의 자유에 대한 위협, 체포 구금은 신체의 자유와 관계되는 거죠. 이거에 그 포섭이죠.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사람으로서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이거나 한국에 체류하면서 파룬공과 관련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으로 중국 정부가 주목할 정도에 이르러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진술에 대한 신빙성 평가 방법과 기준도 뒤태로 출제된다 하더라도 뒤태로는 그 소지는 없어요. 가볍게 이제 핵심을 보는데, 박해 경험에 관한 난민 신청인의 진술을 평가할 때 진술의 세부 내용에서 다수간의 불일치가 발견되거나 일부 과장된 점이 엿보인다고 하여 곧바로 신청인 진술의 전체적 신빙성을 부정해서는 아니 되고, 당연하죠. 일부 과장 때문에 전체적인 신빙성이 어떻게 이게 탄핵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내려가고 우측에 보면 진술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일관성 및 신빙성을 평가해야 된다. 그 핵심 갖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일부 과장된 거에 치우칠 게 아니라. 특히 이제 또 요것도 이제 여성의 특성을 고려하는 거죠. 특히 난민 신청인이 여성으로서 심각한 박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가능성과 이에 따른 특성도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된다. 그 여성에 관한 거는 이제 남성과 달리 할례라고 해서 그 여성 성기의 일부인 그 남성의 귀두에 해당하는 그 공알이라고 있거든요.
그거를 갖다 강제로 제거하는 그건데, 미리 페이지를 찾아놓을 걸 그랬나? 이 페이지를 안 찾아놔가지고. 나중에 또 관련되면 아까 할례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 판례와 관계되는 내용이에요. 이것도 페이지를 한번 찾아볼까? 그 다음에 이제 출신국의 상황 변경을 이유로 박해관에서 부정하는 거 엄격하게 본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돼요. 난민 신청인이 주장하는 과거의 박해 사실이 합리적으로 수긍되는 경우라면 그 출신국의 상황이 현저히 변경되어 박해 가능성이 명백히 소멸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난민 인정의 요건인 박해에 관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남미 고거에 관한 사건이죠. 그 사실관계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국적에 관한 건데, 중국 정부의 주목을 끌 정도에 이르렀는지, 근데 그걸 심리를 안 했다 해가지고 그 위법하다 원심 판결을 파기한 건데, 그 다음에 변상금 연체를 부과처분의 법적 성질이 기속행위다. 이것도 뭐 특별한 논거는 없어요. 법률에서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고. 이걸 외우느니 그냥 기속행위라고 생으로 외우는 게 낫죠. 법령 조항을 외울 바에는. 그 다음에 이제 의료법에 관한 건데 다가 아니라 8호. 근데 이 판례는 읽어도 별로 뭔 내용인지 몰라요. 8호가 뭔지 모르니까 요 판례 말한 8호를 다음 페이지에 해놨거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8번 판례가 이제 그 8호 사건이에요. 뭐냐면 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했다는 범죄 사실로 그 법인의 대표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 요때 의료기관 개설화가 취소 폐쇄 명령 요게 8호의 내용이에요. 요거를 외우면 되는 거죠. 저때 기속행위라는 거고 나머지 재량행위거든요. 그 다음에 재량권의 한계와 재량하자인데 이거는 이제 1편에 우리가 배웠던 일반보건칙 관련되는 논점이 남용이거든요. 세 가지 유형을 일단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재량권의 한계와 재량하자인데 기속행위를 그르치면 바로 위법이 돼요. 얘는 뭐 위법적 법이 별로 특별하게 논할 건덕지가 없어요. 그냥 법대로 하면 적법, 법대로 안 하면 위법. 재량행위는 재량의 한계를 넘을 때만 위법이 되기 때문에 그 한계가 뭔지가 중요한 논점이 되죠. 그 한계가 뭔지를 알아야 한계를 넘었는지 아닌지 판단하게 되니까. 옛날에는 그 전체주의 국가 시절이죠. 오스트리아, 독일. 자유재량 불심사 원칙을 입법화했는데 아까도 봤지만 옛날에는 무조건 각하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법률에 의한 행정권리가 강조됨에 따라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의 자의나 독단을 인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 일정한 원칙이 준수돼야 된다. 이거 목록 정도만 간단하게 보여주면 그 사법심사 한계 문제로 통치행위, 재량행위로 다시 거론은 돼요. 오늘날 인정은 안 되지만 그게 3-264에 있죠. 거기 보면 위에 괄호 2번 법정상의 한계 1 통치행위. 근데 이거는 지금도 한계로 인정된다 그랬죠. 우리가 배웠죠.
5 판례에 따르면 통째에 해당하면 사법수임자 배제됩니다. 오늘날 재량행위, 그 기숙행위는 사법수임자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재량의 경우는 재량의 일정 한계 내에 행사해서 당부당의 문제로 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그 의미는 각화되는 건 아니라 그랬죠. 행정심판은 같은 행정부이기 때문에 당부당의 문제도 심판 대상이 돼요. 그 다음 판단 여지도 거론됐던 건데 오늘날 인정되는 거 딱 하나예요. 통칭이 하나 빼고 나머지는 역사적인 의미밖에 없다. 한계 문제로 인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다시 돌아오면 재량하자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걸 말하는데 한계가 내적 관계, A적 관계인데 재량하자는 말 그대로 재량의 하자지 기속행위와 관계가 없다. 이런 것도 출제가 되는데 어떤 교수 또라이가 출제했는지. 재량하자 유형인데 법률은 아까도 얘기했죠. 일탈남용 불행사 중에 두 가지만 있다고 그죠?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는 때 출타할 수 있다. 그래서 일탈과 남용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이 재량권의 한계는 외적 한계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재량권의 한계하면 그 광의 개념으로 써요. 근데 학설상으로는 그 일탈남용 외에 불행사도 하자 유형으로 인정하고 있죠. 근데 판례는 일탈하고 나면 구별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다. 이 지문 하나거리로 출제됐던 거예요. 다음 페이지 가면 구별하는 경우도 있고 그 남용이나 일탈 이렇게 구별하는 경우도 있고 일탈 남용 혼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한도, 범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 일탈적으로 예적관계 위반이죠. 법률의 범위를 넘어간 거예요. 법률은 그 행정부 밖에 있는 국회가 만든 거기 때문에 외적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국회가 만든 한계니까.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에 그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영업스페이스 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 6개월의 범위를 넘어 영업정지 1년을 하는 경우 법률의 범위를 넘었죠. 이런 거. 남용은 내적 관계 위반인데 이 목적 위반, 동기의 부정, 일반 법원칙 위반 그래가지고 위반 정도는 경미한데 영업정지 6월 이건 최장기잖아요. 이거는 과잉금지 원칙 위반으로 남용에 해당하죠. 그 판단 기준인데 이거 종합적으로 뭐 한다는 상투 중에 또 나오죠. 고려 요소가 많기 때문에 징계처분에 있어 재량권 행사가 비례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징계 사유로 인정된 비행의 내용과 정도, 경위, 동기, 그 비행이 당행정 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의 정도, 행위자의 직위 및 수행 직무의 내용, 평소의 소행과 직무 성적, 징계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건전한 사회 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거 상투적인 거죠. 그 다음에 또 다음 페이지 가면 행정청이 다양한 공익과 사익의 요소를 고려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재량의 불행사 관련되는 표지들이거든요. 이런 건 7심 판례에서 이제 그 판시하기 시작했는데 나아가 행정청의 규제 여부 결정 및 규제 수단 선택에 있어 규제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 증진의 실현 가능성과 규제에 따라 수반될 상대방 등의 불이익이 정당하고 객관적으로 비교 형량되었는지 그러니까 이게 형량 명령에 관한 그 내용인데 좀 이따 그건 다시 인용할 거예요. 그 다음에도 환경에 관한 건데 이건 본문의 제목 밑에 본문의 네 번째 줄 보면 특히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토지 이용 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균형 및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역시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는 거. 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행정규칙에서도 봤지만 준법규성 인정한다는 표지죠. 그거 유사하게 행정청의 권한을 함부로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거나 현저히 합리성 결여 이건 위법의 의미라 그랬죠.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배려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 이거는 이제 다단계 행정 결정인데 이것도 개정할 때는 분류를 다단계 행정으로 옮기는 게 낫겠다. 이것도 그 밑에
뭐 보면은 그 강조 표시된 거 있죠. 행정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건 아니고 존중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같은 맥락이고, 이때 제출된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리하여 심사 대상으로 삼을 게 아니라 기존의 주변 생활환경과 자연환경 상태를 기반으로 그에 더하여 제출된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까지 실현될 경우 주변 환경에 청량적, 누적적으로 어떤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를 심사 대상으로 삼아야 뭐 뒤틀어 내기는 어려워요. 그 다음에 내가 추상적인 거라 틀린 거로 내기는 어려울 거고, 그래서 가볍게 보면 될 거고, 그 재량남용 인정 사례, 그 단원에게 지급될 급량비, 이것도 출제가 되는데 앞으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판례인데, 단원에게 지급될 급량비를 바로 지급하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지급한 시립 무용단원에 대한 해촉 처분인데, 이건 관리 그 단장의 지시에 따른 배경이 있어요. 단장의 지시에 따르고 또 이게 횡령한 게 아니라 나중에 줬어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찔끔 줘봐야 표도 안 나고 하니까 모아줬다가 지급한 거예요. 그래서 해촉은 자른 건 일반직에 해당하면 파면의 힘이거든요. 이건 누가 봐도 위반 정도가 경미한데 돈을 떼어먹은 것도 아닌데 해촉. 이거는 뭐 이 정도만 봐도 대충 느낌이 오다. 너무 심하다. 그 다음에 이제 준주세 폐해근절 및 경제난 극복을 이유로 북한 어린이를 위한 의약품 지원을 위해 성금 및 의약품 등을 모금하는 행위 자체를 불허한 거. 이거는 모집 방법만 제한하는 침해가 그 적은 수단이 있다라는 그 논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모금 자체를 불허하는 거니까 침해가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방법상의 제한도 경미한 게 있는데, 행정청이 정한 면허기준의 해석상 당해 신청이 면허 발급에 우선순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면허 거부. 이거는 뭔가 보복이라고밖에 느껴지지 않죠. 우선순위인데 우선순위 그 무시하고 거부한 거, 누가 봐도 이거는 보복 횡포다라고 느껴지죠. 각 지방자치단체가 의리생전에 납입한 개발행위와 이행보증금을 납부자별로 관리하기 위해 을명의의 정기예금계좌에 재예치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병은행이 이미 사망한 을명의의 정기예금계좌를 개설한 사실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병은행에 대해 담당 직원 정 등이 실명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정 등에게 제재 조치를 할 거 요구한 사안인데, 이것도 행정청의 요구 때문에 요구에 응하는 그런 걸 정상을 참작했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판례는 뭐 요지도 특별할 건 없어요. 두 번째 거 보면은 그 본문 세 번째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세출의 외 현금을 그 행정 편의 때문에 납부자별로 관리하기 위한 업무의 편의상 납부자 개인 명의가 해당 계좌에 예금자로 표시되도록 하였다거나 해당 계좌의 상품명이 정부 보관금으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해당함을 명백히 알 수 있더라도 마찬가지다라는 거고, 정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 요청에 따라 예치금을 납부자별로 관리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했고, 동기 자체가 지방자치단체 요청에 따랐기 때문에 업무 처리 부당한 목적이나 동기가 없다라는 거. 그런 건 두 번째 판례는 조금 읽어보는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재량의 남용 부정사례인데, 사위 이런 거 해석할 수 있죠. 신뢰보호 원칙의 귀책사유 표지, 허위, 사위, 사기, 사실은 배요 이런 거. 이건 하면 보호 안 한다는 거 뻔하잖아요. 그 다음에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장의자동차 운수사업자인 원고의 차고지 소재지인 김대시를 원고의 사업구역으로 정하고 장의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얻게 된 김재군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제3자에게 한 신규 면허 처분. 이게 그 김재씨하고 김재군이 이게 아마 통합이 됐을 거예요. 통합이 되면서 이제 이게 이제 일개 이것도 배타적 독점적인 그 영업을 허용하는 사례와 관련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이게
통합이 아니라 그 분할했나 보다. 김제시와 김제군이 이제 분할이 되면서 옛날에 통합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장의업자가 독점을 한 거예요. 독점을 했는데 이 행정구역이 분할되면서 이제 선택을 하라고 선택권을 먼저 줬어요. 근데 이제 삐졌죠. 나 다 할래. 이래가지고 선택을 안 하니까 그나마 인구가 많은 시 지역을 얘한테 기존 업자한테 하라고 하고 신규 면허는 인구가 조금 군 지역에 내준 거예요.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적법이라고 한 건데 이런 것까지 다 요지로 넣으면 양을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그렇게 해놨는데 저는 어떻게 판례 규제에는 그 요지를 웬만한 걸 다 살리거든요. 요지가 의미 있는 거는 이론서에는 학설 뭐 이런 놓은 것까지 다루기 때문에 불량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나중에 판례 규제 나오면 그 필요한 친구들을 한번 읽어보는 게 괜찮아요. 왜냐면 판례 규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할 때 그 직접 관련돼서 이론서는 합격하면 별로 큰 의미는 없어요. 판례가 실무에 이제 필요한 게 판례인데 그 실무에 활용하기 위해서 판례는 그 한번 쓰고 버리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소장 가치가 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최신판에 나오는 거는 계속 제가 추록을 만들어 놓을 거니까. 그 다음 미성년자를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이해나 영업정지 가능한 과징금을 받은 1개월 만에 다시 만 17세도 되지 아니한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까지 포함된 미성년자들을 연령 확인 안 하고 출입시킨 거. 이거는 상습적인 놈 아니에요. 그럼 뭐 당해도 싸죠. 대학의 신규 교원 채용에 서류심사위원으로 관여하면서 소지하게 된 인사서류를 학교 운영과 관련한 진정서 자료를 활용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 이거는 양심의 자유에 가는 거죠. 내가 여기 그 취직하려고 인사 관련 서류를 낸 걸 갖다가 엉뚱한 진정서 자료를. 그럼 내가 그런 거에 진정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이건 내 양심을 갖다 팔아먹는 거거든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죠. 그 다음 명예퇴직 합의 후에 명예퇴직 예정일 사이에 허위로 병가를 받아 다른 회사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한 징계해임 처분. 이거 재직이 위반 정도가 아주 무거운 사안이죠. 또 이거 허위 이 말 나오면 보호 가치가 없다는 거 딱 눈치챌 수 있고 학교법인의 임원이 교비 회계자금을 법인에게로 부당 전출 뭐 이런 거 학교법인 사실상 행정청이 시정 요구 대부분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청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 공권력 무력화 표지거든요. 이런 거는 대집행에서도 공익 중시하는 표지가 있고 공권력을 완전히 무력화 시켜가지고 이거는 엄청난 공익저해 우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486에 있는데 그 486이면 밑에 관련 판례 3번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을 무력화하는 경우 수혜부시. 이렇게 되면 나라 망하죠. 나라가 망하는 거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참 그럼에도 뭐 수출 경제 이런 것도 역대 최고를 유지하고 방역 성공하는 거 보면 불가사의예요. 대통령 자신은 김건희라는 여자가 말한 것처럼 비겁하게 신하를 뒤에 숨는다. 저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대통령 자질이 없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참 비겁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이건 권한만 있는 게 아니라 책임도 져야 되는데 그 자기 정책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국무위원 겸 장관 하나 못 자르고 이런 무기력한 모습, 이 공권력이 땅에 떨어져도 제대로 공권력 발동도 못하는 모습은 이거는 진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비겁한 짓이거든요. 그런데도 장점이 뭐냐면 각 그 적재적소의 인재를 제대로 쓰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 신뢰를 하고 맡겨준다는 거, 그 위임, 전적인 신뢰, 거기서 이제 일관성
요런 부분이 이제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희한해요. 하여튼 그렇게 무능력한 대통령인데 이 대한민국 돌아가는 꼬라지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 봐서는 참 희한한데, 어쨌든 이 공권력이 땅에 떨어지는 거, 이거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당한 공권력조차 발동하지 못하는 병신 같은 짓이죠. 진짜 이 공권력 남용은 더 심각한 문제죠. 그거는 뭐 진짜 인권을 유린하는 결과가 되는데, 근데 공권력을 갖다 행사해야 될 거 안 하는 것도 이것도 직무유기로서 사안에 따라서 탄핵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공권력 무력화 그 표지하고 이제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도 유형화시키면 뭐 어렵지 않고, 지방국토관리청장 산하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소속 청원경찰로 과적 차량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갑이 건설장비 대여업자에게서 과적 단속을 피할 수 있는 이동 단속반의 위치 정보 등을 알려다는 청탁을 받고 대가를 6회에 걸쳐 190만 원. 이건 6회라는 상습적인 데다가 금액도 적은 건 아니죠. 190만 원. 근데 윤석열 장모라는 자는 20몇 억을 갖다 횡령을 했는데, 부정수급을 했는데도 형량 보면 참 기도 안 차죠. 저 같은 판사 만났으면 아마 무기징역 선고했을 거예요. 무기징역. 이거 보면 190만 원, 이게 힘없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많이 받은 뇌물이지만, 지금 뭐 50억 그 내정된 놈들 몇 놈 있잖아요. 진짜 이거 돈 같지도 않은 돈 갖고 파면을 했는데 적법이다. 판사들도 미친 새끼들 진짜 많아요. 보면 개쓰레기 같은 새끼들. 제주 해군기지 국방 군사시설 사업의 부지 일부에 관한 절대 보전지역 변경 축소 결정. 이거는 참 미묘한 문제인데. 자, 그래서 왜 위법하지 않냐? 이게 이제 그 바로 밑에 판례 나오는 건데, 황우석이 가는 것도 그 도표에는 빠졌네. 이런 이 사건 절대보전지역 변경 축소 결정은 절대보전지역 중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속한 10만여 평방미터 이거를 해제하여 절대보전지역의 범위를 축소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의견 성취 절차가 필요 없고, 이건 오히려 축소한다는 거죠. 축소. 도지사가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의의 동의를 얻어 정책상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거라 적법하다라고 한 건데, 이게 이제 강정마을 제주 해군기지 그 사건인데, 참 판단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국방부 출신 저 입장에서는 대양 해군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당장의 우리 주적은 나는 일본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향후 몇십 년 내에 우리는 그 조명 연합군으로 외놈에 맞섰듯이 우리가 한중 연합군으로 결국은 외놈과 전쟁을 치르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당장은 외란에 대비해야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저 중국 저놈들하고도 결국 언젠가는 전쟁 상황에 갈 수 있어요. 통일한국이 된 이후에 그때 중국을 우리가 중국에다 그 군사적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대양 해군을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 그 하필 그 위치가 구럼비 바위라는 그 천혜의 보존 가치가 있는, 왜 하필 그걸 파괴하면서까지 거기가 아니면 안 되었었나라는 그런 면에서는 다소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뭐 얘는 이 금지 지역을 축소한 거라 주민들에게 오히려 이익이 된다라는 논거로 갔는데, 참 이건 예민한 문제죠. 그 황우석 사건 잘 알죠? 희대의 사기꾼이었는데 완전 사기도 아니었죠. 근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아직 가능성에 머물고 현실화된 걸 아닌 거를 현실적 연구가 성공한 것처럼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때 뭐 난리도 아니었죠. PD 수첩 뭐 기소된 다 무죄 판결 났죠.
또 황빠들 그 미친 것들 뭐 난리 치고 했던 건데 완전히 이거는 뭐 학자적 양심을 저버린 쓰레기 같은 놈이야. 뭐 저런 놈은 파면 대도 싸죠. 그 요지는 여러분들 읽어보면 납득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판례가 재량 흠결의 때 불행사항,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판례거든요. 최신 판례부터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야 출제될 건 간단해요. 판례가 종전에는 재량의 일탈 남용만 인정하다가 이제 재량 흠결의 때 불행사까지 인정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논점입니다. 자, 행정청이 재량행위를 기속행위로 오인하여 복수행위 간의 행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 예컨대 영업허가 취소만이 아니라 정지까지 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는데 허가 취소만 할 수 있느라고 착각해가지고 획일적으로 영업허가 취소를 하는 경우, 구체적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되는데 고려를 안 하고 그냥 일반적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처분하는 경우, 이 재량권을 부여할 때 이익 형량은 행정기관의 의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이익 형량을 안 하고 그냥 획일적으로 다는 거는 평등원칙 위반 소지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건설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할 때 건설업자에게 영업정지 기간의 감경에 관한 참작 사유가 있으면 법률에 이 규정이 있는 건데도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감경사유에 관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그래가지고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하지 아니한 거 위법이다. 이게 바로 이 법리를 반영한 거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도. 그 다음 페이지 가도 그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처분 상대방이 있게 되는 불이익을 전혀 비교 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하는 경우 역시 일탈남용 위법이다.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그 일탈 남용의 한 유형으로 넣고 있다까지 출제가 되면 높은 난도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그거까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 재량 일탈 남용과 흠결의 대불행사를 판례가 엄밀하게 구별하는 입장이다. 이러면 틀리다라는 거 알아볼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도 다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읽어보면 될 거예요. 다 똑같은 내용이라. 새로운 분리인데 이제 뭐 그 사실의 목적 위반, 동기의 부정 이런 거 포함하는 그것들이죠.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 원칙 위배, 당행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 이거는 굉장히 음미할 만한 중요한 판례인데 이상하게 제 기억으로는 출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이례적인데, 행정행위를 함에서 이익 형량을 전해하지 아니하거나 이익 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 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이때는 재량권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냐면 형량하자 286에 보면 형량하자의 법리가 원래 행정계획에서 인정되는 거였거든요. 286에 보면은 그 중간 위에 보면 괄호 2번에 형량하자의 의의와 유형, 이게 57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 형량의 탈락의 대 조사결함, 흠결부전, 오형량, 이게 행정계획만이 아니라 재량행위에도 행정행위에 그 법리를, 형량하자의 법리를 판시하고 있다. 이거는 출제가 안 된 게 이상할 정도로 중요한 거거든요. 반드시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오인인데 말 그대로 있는 걸 없다고 오인하거나 없는 걸 있다고 오인하는 경우죠. 징계 원인이 되는 거, 뇌물 수수를 한 사실이 없는데 뇌물을 받았다고 오해해가지고 징계 행사하는 거. 파면 처분이 징계 재량을 벗어난 거라고 인정한 사례인데, 그 입원 치료하느라 서로 여행이 불가능하여 임지에 돌아가지 못하고 그 사정을 무단 결근도 아니고 보고하고 육지근무 청원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감경 사유가 있는데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경우, 이거는 뭐 좀 전에 봤던 그거죠. 그 다음 목적 위반, 동기의 부정. 목적은 일반적 공익 목적과 근거법규상의 구체적 내재적 목적이 있는데, 일반적 공익 목적에 적합하더라도 법규의 구체적 내재적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재량권 행사하는 경우 위법이 되는데, 예를 들어 소방기본법은 화재 예방 진압이 목적인데 이걸 범죄 예방 목적으로 수행하면 전혀
다루는 거로 악용된 거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부정한 동기나 자의적 보복적 목적으로 재량권 행사하는 것도 목적 위반이고. 아까도 봤잖아요. 그 보복적 동기로 한 거. 여기 보면 서울대학교 사건인데 골 때려요. 정당한 이유 없이 학위 수여를 부결한 거. 누가 봐도 위법이죠. 논문 심사 다 통과했어요. 그 다음에 애국어, 박사는 애국어 두 개를 봐야 되거든요. 석사는 하나인데, 그 애국어 시험도 다 통과했는데, 아니, 그런데도 학위 수여를 안 하면 어쩌란 말이에요. 웃기는 거죠. 그냥 학설의 이론적으로는 이런 경우가 이제 판단 여지에 해당하는 사안인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학설은 오늘날 출제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명백히 불합리, 현저한 불합리, 이 말 나오면 위법의 의미라 그랬죠. 지방국토관리청장 산하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소속 청원경찰로 과적 차량 단속 업무를 담당하던 갑이 건설장비 대여업자에게서 과적 단속을 피할 수 있는 이동 단속반의 위치 정보 등을 알려달라는 청탁받고, 이거 아까 봤던 그거네. 이거는 삭제하는 게 낫겠네. 여기 귀시시였나? 이거 여기와 관계 있는 게 아닌데 쓸데없이 들어가 버렸네. 기타 한계는 뭐 1, 2, 3, 1편에 배운 거, 절차적 한계는 이제 행정조차법에서 배우게 될 거고,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이거 뭐 법규명령부터 봤죠. 입법적 통제, 행정적 통제, 사법적 통제인데, 법규적 통제, 이건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 정책 통제 뭐 맨날 봤던 간접적 통제 똑같은 거고, 행정 통제, 감독법 뻔하죠. 행정 절차 심판은 부당까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적이다. 위법만이 아니라. 근데 사법적 통제는 행정소송에 의한 통제, 이게 1-171에서 인용했죠. 그 위법할 때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용어는 부적절하지만 의미가 뭔지는 다 설명을 했죠. 그 첫째 판례의 세 번째 줄, 법원은 행정청이 공원조성 계획 위반 제한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마련한 심사 기준에 대한 행정청의 해석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는지 여부만 심사해야 되고, 아까 그 독자적 결론 도출해서 비교하는 거 안 된다 그랬죠. 행정청의 심사 기준에 대한 법원의 독자적 해석을 근거로 그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또 뭐 가능하면 존중해야 된다는 거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다음 판례는 뭐 읽어보면 됐고, 헌법재판에 의한 통제인데 이것도 뭐 몇 번 출제가 됐던 판례거든요. 법령의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일 때, 이게 이제 이런 거는 헌법소원의 그 구체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행정법에 출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법과학 찌꺼기 그 교수가 사고 치는 거죠. 근데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법령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해야 직접성 요건이 되는 건데, 법령이 기속행위일 때는 직접적 침해가 될 수가 있죠.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근데 재량행위는 그 선택권을 준 거기 때문에 행정청의 그 선택권 행사의 결론이 직접적 침해 원인이 되는 거지, 법령 자체가 원인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재량행위 개념상.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별도로 논란이 되는 건데,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법령은 집행관청에게 기본권 침해 가능성만을 부여할 뿐이지 선택권을 부여한 거니까, 법령 스스로가 기본권의 침해 행위를 규정하고 행정청이 이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 기본권 침해는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의 행사에 의해 비로소 이루어지고 현실화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이거 개념 문제죠. 일반 국민에 의한 건 민중통제라고 하는데 간접적 수단이라 한계가 있다는 거, 뭐 맨날 똑같죠.